네 애미가 우리 식구야? 네가 나가던가. 밥상을 뒤엎으며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던 남편의 말입니다. 치매 걸린 친정엄마 몇 달만 모시자고 부탁한 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갈비찜 국물이 벽지를 타고 흐르는데 저는 앞치마 위로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32년을 시어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낸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딱 며칠 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듯 병실에 상주하라는 남편에게 그날 저는 32년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로펌 변호사 딸이 몰래 준비해온 32년치 증거들, 그리고 시누이가 감춰둔 상가 두 채의 비밀까지. 무릎 꿇고 오열하는 남편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아내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부엌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시어머니 한약을 다리고 있었어요. 약탕기에서 김이 하얗게 오르는 동안 냉장고에서 찜질팩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10년째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신 시어머니 방문 앞에 찜질팩을 살며시 놓아드리고 나서야 겨우 허리 한번 펴봤죠. 새벽 공기가 앞치마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부엌 창밖으로 하늘이 밝아오는 그 잠깐이 하루 중 유일하게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30살의 시집와 올해로 32년째, 이 새벽 풍경은 하루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남편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치면서 문득 부엌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친정엄마 병원 예약이 오늘 오후 3시라고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친정엄마가 전화로 요즘 자꾸 뭘 까먹는다 하셨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계란말이가 팬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숟가락으로 툭툭 치셨습니다. 예, 이 국이 짜니 안 짜니?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다시 데워드릴게요. 저는 곧바로 국그릇을 들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시누이 방문이 삐걱 열리며 이불 속에서 손 하나가 쑥 나왔어요. 새언니, 커피 한 잔만. 시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목소리만 흘려보냈습니다. 네, 아가씨. 지금 타드릴게요. 저는 국그릇을 다시 올려놓고 커피 믹스 봉지를 뜯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시누이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는데 손목이 조금 저려왔습니다. 지난주 김밥집 파트타임에서 무거운 재료통을 나른 뒤로 손목이 계속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이 집 식구들 앞에서는 아픈 티조차 낼 수 없었죠. 안방에서는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정형외과 모시고 갔다 와. 남편이 넥타이 매듭을 조이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 엄마 신경과 예약이 있는 날이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돌아봤어요. 이마에 힘줄이 살짝 도드라졌습니다. 뭐? 남편이 짧게 되물었어요. 아니야. 어머님 병원 모시고 갔다 올게. 저는 그 얼굴을 마주하고는 결국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을 나서자마자 저는 친정엄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병원은 다음 주로 미뤄요. 문자를 다 쓰고도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유난히 무거웠어요. 친정엄마는 답장 대신 얼굴 웃는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모티콘을 보는데 왜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저녁 반찬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친정엄마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정희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수화기 넘어 아주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슬리퍼만 신고 나가셨는데 저녁이 다 되도록 안 들어오셔. 내가 아까 지구대에 신고해뒀어. 아주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앞치마 끈을 쥔 손이 굳었어요. 아주머니,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 동네 지구대까지 가는 40분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기사님이 신호에 걸릴 때마다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지구대 안으로 들어서자 파란 의자에 앉아 계신 친정엄마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쯤 헝클어져 있고 슬리퍼 한 짝은 흙투성이었어요. 엄마. 저는 친정엄마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낯설게 쳐다보시더니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정희. 친정엄마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셨어요.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친정엄마 손끝에서 흙냄새와 땀내가 섞여났어요. 담당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님, 지문 사전 등록되어 있어서 금방 신원 확인됐어요. 경찰관이 잠시 말을 골랐어요. 저희가 볼 때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구대를 나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친정엄마는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라. 그냥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서. 친정엄마가 손등으로 창문을 잡고 문지르셨어요. 뭐가요? 몰라. 생각이 안 나. 친정엄마 목소리가 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아 무릎 위에 올려드렸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흘 뒤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저는 담당 교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몇 장을 보시더니 교수님이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알츠하이머 중기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입니다. 교수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곁에서 24시간 봐줄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교수님이 못 박듯 말씀하셨어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시게요? 네. 지금 대기 걸어놔도 최소 반년은 기다리셔야 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반년요? 네. 그동안은 집에서 어떻게든 모셔야 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서류 몇 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 정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자꾸 흐려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까지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한다. 부탁해야 한다. 그 한 문장을 몇 번이나 속으로 다졌는지 모르겠어요. 머릿속으로 부탁하는 말을 100번쯤 다듬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상을 차리자,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도 올리자, 그러면 조금은 부드럽게 들어주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시장에서 갈비 2근을 끊어왔어요. 조기도 큰 걸로 2마리 골라 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까지 챙겨 담았습니다. 부엌에서 갈비찜을 안 치고 조기를 굽는 동안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반찬 12가지를 상 위에 다 올려놓고 저는 앞치마 자락으로 손을 몇 번이나 훔쳤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신우이가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 저 가방 좀 봐. 3개월 할부만 되면 사는 건데. 신우이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식탁 앞에 앉으셨어요. 예, 나물이 왜 이렇게 짜? 시어머니가 도라지 한 젓가락을 씹으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새로 무쳐드릴까요? 저는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됐어. 그냥 먹지.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조기살을 발라 남편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옆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남편이 밥을 뜨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2년이야. 어머님 병수발도 아가씨 뒷바라지도 한 번도 마다한 적 없었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가늘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국그릇을 슬쩍 밀어내셨습니다. 본론이 뭔데?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우리 엄마 치매 진단받았어.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요양원 자리 날 때까지 몇 달만 우리 집으로 모셔올 수 없을까? 말끝에 침을 삼켰어요. 병원비도 사람 쓰는 돈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한테 부담 안 줄게. 내가 32년 동안 부업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어. 식탁 위 공기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신우이가 리모컨을 든 채로 목을 길게 빼고 저희 쪽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아예 옆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 관자놀이에 파란 핏줄이 툭 붉어졌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여보, 몇 달만. 몇 달? 남편이 제 말을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애미야, 시어미 놔두고 친정 어미를 이 집에 데려온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 척 갈라졌어요. 신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진심이야?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이 집이 무슨 여관이야?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세 사람 얼굴을 차례로 봤어요. 식탁 위 갈비찜에서 김이 아직 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32년 결혼 생활에 무언가 큰 것이 지금 부서지려 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식탁 밑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상 전체가 그대로 뒤집혔어요. 갈비찜 국물이 벽지를 타고 흘러내렸고 조기 접시가 방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밥그릇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녔고 국그릇 하나는 제 발치까지 굴러와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놀란 척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로 물러앉으셨습니다. 신우이는 소파 뒤로 반쯤 몸을 숨긴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조기 살점이 튄 앞치마 위로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네 애미가 우리 식구야? 남편이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네가 나가서 네 애미 데리고 살아. 남편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여보. 저는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여보는 무슨 여보야? 남편이 발로 굴러다니던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32년을 뭐하고 살았는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뭐, 지금 뭐라 그랬어? 남편이 저를 향해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팔을 붙잡으셨어요. 태식아, 참아라. 참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말리는 척하며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애미야, 네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어요. 시어미 병수발도 다 못하는 주제에 친정 어미까지 데려오겠다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우이가 그제야 소파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오빠 말이 맞지. 이 집이 무슨 양로원이야?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도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신우이 눈꼬리가 위로 올라갔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32년간 이 집에서 저를 편들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 순간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퇴근하고 방에 잠시 들어가 있던 딸이 나왔습니다. 목에는 로펌 사원증이 아직 걸려 있었어요. 딸은 뒤엎어진 밥상을 한번 훑어보고 벽지에 튄 국물을 받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아빠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팔짱을 꼈어요. 아빠,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아빠가 하신 말, 유리 깨진 소리까지 다 녹음됐어. 딸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남편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이 정도면 감정 학대 증거로 충분해. 딸이 아빠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나 엄마 편이야. 딸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향해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지원아, 할머니한테 이러면 못 써.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할머니, 저 지금 할머니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딸이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을 봤어요. 지원아, 고모한테 이러기야? 신우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모, 저 지금 아무한테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신우이 손을 피했어요. 거실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어요. 딸 손끝이 저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엄마, 방으로 가자. 딸이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뒤엎어진 밥상을 등지고 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이 제 등을 쓸어주었어요. 엄마, 이제 울지 마. 딸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딸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 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실 나 로스쿨 다닐 때부터 엄마 이혼 대비해서 자료 조금씩 모아왔어. 딸이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시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나도 어릴 때부터 다 봤어. 딸이 제 눈을 마주 봤어요. 엄마가 언젠가는 이 집에서 나올 거라고 믿었어. 그때 내가 도울 수 있게 준비해뒀어. 딸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엄마, 오늘 밤은 그냥 자. 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준비하자.
딸이 방불을 껐어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불 사이에 숨겨둔 통장 6개를 하나씩 꺼냈어요. 김밥집 파트타임으로 3년, 반찬 배달로 5년, 결혼식 뷔페 홀서빙으로 4년. 남편 몰래 새벽마다, 남편 출장 갔을 때마다, 시어머니 개 모임 가셨을 때마다 몰래 나가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 잔액을 확인했어요. 예금과 적금을 다 합치니 1억 8천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 저와 친정엄마를 지켜줄 방패였어요. 저는 통장들을 다시 옷장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길에 저를 잠시 붙잡았어요. 엄마, 다음 주에 로펌 선배님 소개해 줄게.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야.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는 아빠랑 크게 부딪히지 마. 평소처럼 지내. 딸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딸. 저는 딸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어요. 딸이 현관을 나서고 나자 저는 옷장에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지기 은희에게 오전에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두었어요. 은희 부동산 사무소는 우리 동네에서 큰 길 하나 건너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희가 컴퓨터 앞에서 안경을 올리며 저를 맞았어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다급하더라. 은희가 커피 믹스를 타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은희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너 이제 정신 차렸구나. 은희가 짧게 한마디 했어요. 은희야,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우리 시어머님 명의로 된 집이랑 다른 재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아는 세무사 있다며. 저는 은희 손을 잡았어요. 은희가 안경을 다시 올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지금 바로 뽑아줄게. 은희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몇 분 뒤 프린터에서 서류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이건 아파트 하나. 다른 부동산은 세무사한테 조용히 부탁해 볼게. 며칠 걸릴 거야. 은희가 서류를 봉투에 넣어 저에게 건넸어요. 고마워, 은희야.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야. 은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요양병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친정엄마는 창가 침대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엄마.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맑아지셨어요. 정희야.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친정엄마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정희야.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너부터 살아. 응? 친정엄마가 제 손등을 2번 두드리셨어요. 엄마.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엄마 걱정 말고 너부터 살아야 돼. 알았지? 친정엄마 눈이 잠깐이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병실 문을 나설 때 저는 손등에 아직 남아있는 친정엄마 손자국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손자국이 앞으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희를 만난 지 나흘 뒤 오후 저는 은희 사무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은희를 만났습니다. 은희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희야, 마음 단단히 먹고 봐. 은희가 커피잔을 옆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시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는 너도 알고 있고 그 외에 상가 건물이 2채나 더 있더라. 은희가 서류를 하나씩 짚어 보였습니다. 상가 2채?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5년 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가 2채가 시어머님 앞으로 이전됐어. 은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채는 은희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아가씨 명의로 다시 넘어가 있어. 저는 서류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태순 씨 이름이 여기 있네.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세무사한테 확인해 봤는데 증여 형식이야. 시어머님이 딸한테 물려준 걸로 되어 있어. 은희가 안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시어머님 상태야. 은희가 저를 정면으로 봤어요. 무슨 말이야?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년 전이면 시어머님 이미 인지장애 판정 받으신 시점이야. 서류에 도장 찍을 만한 정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은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이도 이걸 알고 있었단 얘기야?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상속인이 아들 하나뿐인데 남편이 이걸 몰랐을 리 없지 않을까?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쥐었어요. 식은 커피가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32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사람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희야, 이 서류 나 좀 빌려도 될까? 저는 봉투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사본은 내가 보관해뒀어.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퇴근한 딸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딸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이거 잠깐만. 딸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지원인데요.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딸이 방문을 잠시 닫고 통화를 이어갔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딸이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딸이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때 인지 상태가 안 좋으셨다는 게 병원 기록으로 나오면 증여 자체를 무효로 되돌릴 수 있대. 딸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가는 다시 할머니 재산으로 돌아오고 아빠한테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몫이 생겨. 딸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근데 엄마, 중요한 건 이거야.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이걸 진짜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고모 편에서 눈 감아준 건지. 딸이 손가락으로 서류 한 곳을 짚었어요. 그게 왜 중요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이혼 소송할 때 아빠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재산 분할에서 결정적인 카드가 돼. 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몇 년 전 남편이 신우이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대신 결제해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오빠에게 어리광 부리는 소리도 몇 번이나 들었어요. 아마 알았을 거야. 저는 눈을 뜨고 딸을 봤습니다. 그이가 아가씨 신용카드 값을 몇 번이나 대신 갚아주는 거 내가 봤어. 저는 그때 일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엄마, 그 얘기는 김 변호사님한테도 꼭 해. 딸이 서류를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신우이가 홈쇼핑을 보며 명품 가방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남편을 불러 다음 달 개모임 회비가 부족하다며 어리광을 부리셨습니다.
태식아, 이번 달에 30만 원만 더 얹어줘라. 시어머니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렸어요. 어머니, 지난달에도 드렸잖아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예, 걔 모임 못 나가면 내가 창피해서 어떡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늘어뜨렸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붙여드릴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벌써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오전, 저는 딸이 소개해준 김 변호사님을 로펌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50대 여성으로 정갈한 회색 정장 차림이셨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김 변호사님이 회의실 의자를 권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A사 12장의 32년간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밥상 뒤엎어진 날 딸이 녹음한 파일이 담긴 USB, 은희가 정리해준 시댁 재산 목록까지 함께 놓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쓰고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셨습니다. 어머님, 김 변호사님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저를 보셨어요. 이건 그냥 이혼 사건이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재산 나누는 것도 있고 위자료도 있고 아가씨 되는 분이 서류를 조작한 부분까지 다 엮어서 가야 돼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셨어요. 소송 준비하는 데만 2달 정도 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정까지 넣어서 10달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김 변호사님이 담담하게 설명하셨습니다. 10달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정도 사건은 짧은 편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저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노인정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 한 분과 마주쳤어요. 정희 엄마 오랜만이야.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근처 오시면 항상 뵙네요.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정희 엄마 얘기 좀 해도 될까? 이웃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즘 자네 시누이 되는 사람이 먼 남자랑 자주 다녀. 이웃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장이라나 뭐라나 그 남자가 자꾸 시어머님한테 뭘 서명하게 한대. 이웃 아주머니 눈이 걱정으로 흐려졌습니다. 서명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노인정에서 몇 사람이 봤대. 자네 시어머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손 떨면서 도장 찍는 거. 이웃 아주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알려주셔서.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회식으로 늦게 온다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어머님, 이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부드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됐다, 얘. 그냥 놔둬.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습니다. 어머님 편하시게 해드리려고요. 저는 이불을 정리하는 척 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화장대 밑에 낯익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리신 틈을 타 저는 상자를 살짝 당겨봤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라는 이름이 적힌 차용증 1장, 시누이 이름으로 대신 서명된 위임장 1장, 이미 사용된 인감증명서 2장. 저는 손이 떨렸지만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를 1장씩 사진 찍었어요.
원본은 다시 상자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세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방문을 나섰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사진을 딸에게 곧바로 전송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원본은 무조건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주무셔야 돼. 딸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알았어.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코를 골고 잠들 때까지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사흘 뒤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국이 끓기 시작할 무렵 화장실 쪽에서 신우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신우이가 맨발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어요. 저는 국자를 든 채로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세면대 앞에 그대로 쓰러져 계셨어요. 한쪽 팔이 뒤로 꺾인 채로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는 아직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뺨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렸어요. 119, 119 좀 불러. 저는 신우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신우이가 손을 덜덜 떨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신우이가 시어머니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지 마. 그냥 편안하게 눕혀놓고 있어. 저는 신우이 손을 잡아뗐어요. 10분도 안 돼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나가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머님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뭐라고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 도착하자 남편이 반차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이동식 침대에 실린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의사가 남편을 잠시 옆으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좌뇌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고 말씀도 어려워지실 겁니다. 의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우이는 복도 벽에 기대어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한참 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안에 집에 가서 짐 챙겨와. 여기 상주해야 되니까.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훌쩍이더니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나는 오늘 미용실 예약이 있어서. 어머니 간병은 새언니가 해야 되지 않겠어? 신우이가 손수건으로 코를 눌렀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며칠 전 갈비찜 국물이 벽지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저녁이 눈앞에 다시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쳤어? 제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당신네 엄마인데 내가 왜...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봤어요. 복도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췄어요. 신우이도 손수건을 든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 그랬어? 남편이 목소리를 떨었어요. 당신 며칠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네 애미가 우리 식구냐고 나가라고.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말할게. 당신 어머니가 내 식구야? 왜 내가 병수발을 해?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32년이야, 여보. 32년 동안 어머님 대소변까지 내가 다 받았어.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한번 모시자니까 밥상을 엎어? 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이제 당신네 엄마가 아프니까 나보고 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저는 남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벌겋다 못해 검붉게 변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팔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남편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어요. 로펌에서 반차를 내고 달려온 딸이었습니다. 아빠, 딸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폭행 미수예요. 복도 CCTV에 다 녹화되고 있어요. 딸이 아빠 손목을 꽉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남편이 손목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어요. 신우이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저 지경인데 어떻게 이래? 신우이가 눈물을 짜냈어요. 고모. 딸이 신우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엄마 딸이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딸이 잘라 말했어요. 고모도 딸이잖아요. 왜 고모가 안 해요? 딸이 되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딸이 저보다 훨씬 강한 여자로 자랐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가자.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딸 손을 잡고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갔어요. 1시간쯤 지나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문 열어. 문 열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던 남편이 어느 순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하자. 남편 목소리가 애원조로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응? 문 좀 열어봐. 남편이 방문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이상하게도 32년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병원으로 다시 출발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 아래 미리 챙겨둔 캐리어 2개를 꺼냈어요. 딸이 며칠 전에 얻어둔 오피스텔 주소로 짐을 옮겼습니다. 캐리어에는 옷 몇 벌과 통장 6개, 그리고 친정엄마 사진 1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피스텔에 짐을 내려놓고 나서 저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머니 옮기려고요. 사설 구급차 예약 부탁드립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후에 사설 구급차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엄마를 태워 오피스텔 근처의 작은 요양시설로 모셨어요.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된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에 도착해서 친정엄마 손을 잡고 앉았을 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눈이 맑아지셨어요. 정희야. 친정엄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계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저는 친정엄마 손등을 어루만졌어요. 저녁에는 시설 식당에서 죽을 나눠드렸습니다. 친정엄마가 죽 한 숟갈을 뜨시더니 저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우리 딸 잘했어. 친정엄마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이 남편 자택 주소로 서류 3건을 접수하셨습니다.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 재산 나누는 청구,
그리고 신우이를 상대로 하는 재산 되찾는 청구까지 함께 들어갔어요. 소장에는 밥상 뒤엎어진 날 녹음 파일과 병원 복도 CCTV 확보 예정이라는 안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2통이 찍혔어요. 신우이 문자도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 조언대로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위협 이력이 근거였어요. 경찰서에서는 손목시계처럼 생긴 위치 추적 장치를 지급해줬습니다. 이거 비상 버튼 누르면 5분 안에 경찰관 도착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차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딸이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펼치더니 저를 옆에 앉혔습니다. 엄마, 딸이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모가 몰래 도장 찍어서 빼돌린 상가 되찾아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딸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아빠가 그걸 알면서 눈 감아준 정황까지 다 엮을 거야. 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딸이 저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엄마, 힘들지?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저는 딸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밤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어요. 이혼 소장을 받은 지 사흘 뒤 오후 오피스텔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켜자 남편이 로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넥타이가 반쯤 풀린 채였고 얼굴은 며칠 못 잔 사람처럼 푸석했어요.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응? 남편이 인터폰에 대고 사정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얼굴 한 번만 보자. 남편이 카메라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저는 손목에 찬 위치 추적 장치의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도 지나지 않아 지구대 경찰관 2분이 로비에 도착하셨어요. 신변보호 대상자 자택 접근입니다. 지금 바로 자리 옮겨 주십시오. 경찰관이 남편에게 다가가 안내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항변하려 했지만 경찰관 표정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로비에서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남편이 오피스텔 정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로등 아래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32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요. 같은 날 저녁, 이번에는 신우이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새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만이면 돼요. 신우이가 관리소장한테 매달렸어요. 관리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그 사이 로펌에서 반차를 낸 딸이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로비로 내려가 신우이 앞에 로펌 명함을 내밀었어요. 고모, 앞으로 저희 엄마한테 하실 얘기는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하세요. 딸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아, 너까지 1억이야? 신우이가 눈물을 짜냈어요. 고모, 저는 엄마 대리인이에요. 사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딸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으시면 재판 때 법정에서 뵈면 돼요. 딸이 명함을 다시 신우이 앞으로 내밀었어요.
신우이는 관리소장에게 항의만 늘어놓다가 결국 CCTV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3주가 지날 무렵 김 변호사님이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이 정식으로 발효됐어요. 남편은 저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통보받은 남편은 회사 상사에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얘기가 회사 안에 퍼지면서 오히려 남편 이미지만 더 나빠졌습니다. 한편 딸은 상속 되찾는 소송을 위한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며칠 뒤 딸이 오피스텔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딸이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5년 전에 신경과에서 진료받으신 기록이야. 딸이 종이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인지 능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셨다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 딸이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었어요. 이 상태에서 상가 넘기는 서류에 도장 찍을 수 있었을 리가 없어. 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시던 그 시절에 이미 그런 상태로 딸한테 재산을 넘기고 계셨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 진료 기록도 이번 주에 정리해서 보관해둬야겠어.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엄마 것도 나중에 다 필요해질 수 있으니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뭐든지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 들이자. 딸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한편 그 시각 시어머니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져 계셨습니다. 은희를 통해 그쪽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정희야, 좀 놀랄 얘기 있어. 어느 날 은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데?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화기를 잡았어요. 자네 아가씨가 그 이사장이란 사람이랑 병실에 같이 왔대. 은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뇌졸중 걸린 어머니 손 붙잡고 새 인감도장 찍게 하려다가 간호사한테 딱 걸렸다더라. 은희가 혀를 찼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제 목소리가 힘없이 새어나왔어요. 정희야, 흔들리지 마. 은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벌 받는 거야. 하늘이 다 보고 계셔. 은희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셨어도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신 게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어요. 그때 저녁을 먹으러 온 딸이 그런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딸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은희한테 들은 얘기를 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저를 봤어요. 엄마.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32년 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마. 딸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엄마가 지금 마음 약해지면 지금까지 준비한 거 다 무너져. 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알아, 우리 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알아. 그냥 잠깐 마음이 흔들린 거야. 저는 딸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엄마, 오늘부터는 그런 소식 은희 이모한테 그만 듣자. 마음만 흔들려. 딸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친정엄마가 계신 요양시설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녀오는 일상에 집중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저를 낯설어 하셨어요. 그래도 손을 잡으면 항상 2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던 날 김 변호사님이 저를 로펌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 남편 되시는 분 금융 내역이 나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3년간 아가씨 신용카드 대금을 8번 대신 갚아준 내역이 여기 나와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 한 장을 짚으셨어요. 그리고 이건요. 김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 사장이란 사람한테 최근 6개월 동안 3번에 걸쳐 4천만 원을 보낸 내역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담담하게 설명하셨어요. 4천만 원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이 아가씨 부동산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김 변호사님이 안경을 올리셨어요. 이 사장이란 사람을 통해 뒷돈까지 오간 정황이 강해요. 김 변호사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 나눌 때 남편 되시는 분한테 결정타가 될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어머님, 이제 조정 기일이 다가옵니다. 마음 굳게 잡으세요.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김 변호사님 눈을 마주 봤어요. 그날 로펌 회의실에서 딸과 나란히 앉아 김 변호사님 설명을 오래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은희가 저를 사무소로 불렀어요. 정희야,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나왔어. 은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시내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마당 딸린 단독주택이었어요.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어때? 은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기 계약금 없이 가계약만 걸어둘 수 있어? 저는 은희 손을 잡았습니다. 정식 매매는 이혼 판결 나오고 하고 싶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당연히 되지. 내가 그렇게 해놓을게.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분이나 아는 언니야. 절대 안 뺏길 거야. 은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사진 속 마당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거기서 친정엄마와 함께 상추 모종을 심는 상상을 잠깐 해봤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딸이 오피스텔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소식 하나 들었어. 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뭔데?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부장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어. 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졌고 감사팀에서 아빠 법인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시 점검한대. 딸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정치인이 뇌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어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뉴스를 보며 웃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7개월째 되던 날, 이혼 조정 3차 기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옅은 화장을 하는 손끝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딸이 오피스텔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응, 가자.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가정법원 앞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절대 남편 되시는 분과 눈 마주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당부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지어야 합니다. 마음 굳게 잡으세요.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복도에 남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볼이 홀쭉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 변호사 한 명이
서류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려 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곧바로 남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정실 밖에서 대화는 불가합니다. 김 변호사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조정위원 두 분이 저희를 마주 앉히셨어요. 남편이 저를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우리 얘기로 풀자, 응? 남편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쪽 대리인 되시는 분, 김 변호사님이 곧바로 남편 말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대화는 조정위원님 앞에서만 진행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이 남편을 자리에 앉히셨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나누는 것은 40%로 제시드립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곧바로 서류 가방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되시는 분은 32년 동안 시댁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수발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 조정위원 앞에 놓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 부업으로 조금씩 돈을 모으실 정도로 생활비까지 아껴 쓰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게다가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김 변호사님이 스마트폰을 조정위원 앞에 놓으셨어요. 밥상이 뒤엎어지던 그날의 소리가 조정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쪽 대리인 되시는 분은 여동생 되시는 분이 어머니 명의의 상가를 몰래 조작해 자기 앞으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 관여한 이 사장이란 사람에게 3년간 4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으셨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거 다 오해야. 나 그런 적 없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앉아주십시오. 조정위원이 남편을 제지하셨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 팔을 잡아 앉혔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2년 동안 저에게 큰 소리치던 그 얼굴이 지금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결국 결렬됐어요. 복도로 나오자 남편이 저를 향해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와 남편 사이를 막아섰어요. 엄마, 옆에 있던 딸이 저를 부축하듯 팔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빠 좀 봐라. 남편이 이번엔 딸에게 매달렸어요. 지원아, 너라도 아빠 편이 되어줘라. 응?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아빠를 정면으로 봤어요. 아빠, 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이미 성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 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밥상 앞에서 부탁했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하셨어요? 딸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다 봤어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아빠가 없어요. 딸이 저를 감싸며 돌아섰어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봄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2주 뒤 상속 되찾는 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원고 자리에 앉은 저를 노려봤어요. 신우이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신우이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쪽 주장은
어머니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딸에게 상가를 물려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위임장에 대리 서명한 것도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신우이 측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께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판사님, 여기 5년 전 시어머님의 신경과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판사께 제출하셨습니다. 이 시점에 이미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셨다는 게 공식 진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시어머님과 오랫동안 지내신 이웃 세 분의 진술서도 여기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가 대리 서명한 위임장의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올리셨어요. 신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우이가 옆에 앉은 남편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어떡해? 신우이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으로 나오자 신우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새언니, 신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새언니, 나갈 데가 없어. 오빠 집도 이제 어머님 병실비 대기도 어렵대. 신우이가 매달렸습니다. 새언니, 이혼하고 나면 오빠가 어머님 모실 집도 필요할 거고 나도 새언니 집에서 안 나가면 오갈 데가 없어.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새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신우이가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신우이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32년 동안 저를 심부름꾼처럼 부리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태순 씨,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32년 동안 갈 데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신우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한 달 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자네 남편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은희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쓴 게 감사에서 확정돼서 권고사직 됐대. 은희가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어머니 병실비랑 재활치료비도 감당 못한다고 요양보호사가 그러더라.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 사장이란 사람은 상가가 신우이 명의에서 벗어날 게 확실해지자 즉시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신우이가 그 사람에게 송금하거나 명의를 넘긴 재산이 6억 원 상당이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우이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9개월째 되던 초겨울, 저는 요양시설에 계시던 친정엄마를 모시고 은희가 소개해준 마당 딸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이 다 들어오고 나서 저는 좁지만 볕이 잘 드는 거실에 친정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눈이 잠깐 맑아지셨어요. 우리 정희 집 샀어? 친정엄마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저는 친정엄마 손등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엄마, 이제 아무한테도 눈치 안 봐도 돼요. 저는 친정엄마 어깨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이 오르는 팥죽을 그릇 2개에 나눠 담았어요.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팥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엄마, 이거 좀 드셔봐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는 친정엄마 앞에 숟가락을 놓아드렸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새집 부엌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렸어요. 상 위에 놓인 반찬은 김치, 두부조림, 계란찜 3가지뿐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가 그 자리에 감돌았어요. 창밖에는 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지 2주가 지난 아침이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딸이 조간신문 한 부를 손에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좀 봐. 딸이 신문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딸이 사회면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짤막한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장이란 이름의 남자가 이혼녀와 사별 여성 12명에게 접근해 3년간 40억 원대를 편취한 결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신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고모가 6억 원이나 넘긴 게 이제 이해가 되지? 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응, 그러네. 저는 신문을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래도 태순 씨가 안 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포트를 올렸어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딸이 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모가 어머님 재산을 조작해서 빼돌린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딸이 커피잔을 꺼내 주었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친정엄마 낮잠 시간에 맞춰 이불을 여며드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신우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부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종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언니, 신우이가 두 손을 모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태순 씨. 저는 대문 안쪽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언니,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신우이가 흐느꼈어요. 이거라도 받아줘. 신우이가 종이 가방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신우이가 홈쇼핑으로 사놓은 명품 가방 5개가 들어 있었어요. 몇 개는 아직 태그도 안 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32년 동안 저는 시장에서 3,000원짜리 국거리 하나 사면서도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신우이는 그 시간에 홈쇼핑으로 100만 원짜리 가방을 3개월 할부로 결제했어요. 태순 씨,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언니가 아니에요. 저는 신우이 손을 피했어요. 그 가방들은 태순 씨가 직접 팔아서 어머님 병실비에 쓰세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새언니, 신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 동안 저를 심부름꾼처럼 부리셨죠. 저는 신우이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어머님 병수발 들 때 태순 씨는 소파에서 홈쇼핑만 보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제 그 몫을 태순 씨가 직접 하실 차례예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이만 돌아가세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야 돼요. 저는 조용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신우이가 가방을 그대로 들고 발길을 돌리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32년 동안 참았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스마트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남편이었어요. 옛 회사 동료를 통해 어렵게 알아낸 번호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문자에는 병실 앞에 홀로 서 있는 남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셔. 저는 문자를 잠깐 들여다보고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머님, 접근금지 명령이 유지되는 상태예요. 김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어요. 답장도 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님이 못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은행 앞으로 갔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병원 원무과 계좌에 300만 원을 익명으로 입금했어요. 이걸로 32년 인연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한편 그 시각 남편은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어머니 재활병원 옆 보호자 침대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 대소변 수발을 직접 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요양보호사를 통해 은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은희가 어느 날 저희 집에 놀러와서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정희야, 자네 남편이 요즘 대소변 수발 들면서 진땀 흘린다더라. 은희가 김치를 담그며 말했어요. 32년 동안 자네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야 몸으로 배우고 있대. 은희가 혀를 찼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나르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잘하겠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이 참 크다. 은희가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큰 게 아니야. 이제 상관 없어졌을 뿐이야. 저는 부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희야, 나 이제 그 사람들 얘기 안 들으면 안 될까? 저는 은희를 봤어요. 그래, 알았어. 나도 앞으로 아무 말 안 할게.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10개월째 되던 날, 최종 판결이 선고됐어요. 저는 그날 아침 검은 정장 대신 밝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법원에 갔습니다. 딸과 김 변호사님이 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으셨어요. 판결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재산 나누는 것은 절반, 위자료는 5천만 원이었어요. 신우이가 조작해서 넘겨받은 상가 2채 중 남편 몫에 해당하는 상속 지분도 되찾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을 듣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아주 조용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 딸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네.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여기까지 다 이끌어줬어.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결 다음 날 딸이 로펌 회의실로 저를 불렀어요. 딸이 커피를 한 잔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자유야. 딸이 창가에 서서 저를 봤어요. 자유.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 딸이 물었습니다. 글쎄,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우리 엄마 곁에 있으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반찬 나눠드리는 봉사 좀 해보고 싶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교실 같은 것도 조그맣게. 저는 딸을 봤어요. 엄마 요리 솜씨 아까웠어. 너무 잘 어울려. 딸이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반찬 먹고 자란 사람이 나 하나였는데 이제 온 동리가 먹게 되겠네. 딸이 저를 놀리듯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은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 은희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이 놓여 있었어요. 은희야, 나 이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저는 은희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은희에게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친정엄마 곁에서 돌보면서 동네 어르신들 반찬 나눔 봉사와
소규모 요리 교실을 시작해볼 예정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정희야. 은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은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고맙다, 은희야.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저는 은희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진작 했어야 할 일이야. 은희가 눈물을 훔쳤어요. 밤이 깊어져 은희가 돌아간 뒤 저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32년 전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던 25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가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너 참 잘 살아냈다.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 뒤 이른 봄이었어요. 저는 마당 딸린 집 앞들에 친정엄마와 함께 상추 모종 5판을 심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정신이 흐릿한 순간에도 흙을 만지는 손길만큼은 예전 시골집에서처럼 정확했어요. 엄마, 여기 이렇게 심으면 돼요. 저는 친정엄마 손 옆에 모종을 놓아드렸습니다. 흙이 좋네. 친정엄마가 손끝으로 흙을 만지시며 웃으셨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요. 마음껏 심으세요. 저는 친정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봄볕이 어깨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같은 날 오후 대문 밖에서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딸 뒤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청년이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 이렇게 손에 뭘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외할머님께 드리려고 홍시랑 인절미 조금 사왔습니다. 그 청년이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 인사드려.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딸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원이랑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딸이 그 청년 팔을 잡았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소파에 앉으신 채로 그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외할머님, 안녕하세요. 그 청년이 친정엄마 앞에 앉아 두 손으로 홍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청년 얼굴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손을 뻗어 청년 손등을 두드리셨어요. 착하게 생겼네. 친정엄마가 겨우 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딸이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할머니,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딸이 친정엄마 무릎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저녁상에는 제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강된장이 올랐어요. 친정엄마가 예전에 저에게 해주시던 두부조림도 함께 차렸습니다. 거기에 은희 부부까지 초대해 5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 청년이 두부조림을 한 젓가락 뜨더니 감탄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저는 그 청년 앞에 반찬을 놓아주었어요. 정희야, 이 두부조림은 진짜 예술이다. 은희가 저를 놀리듯 웃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오늘따라 밥을 잘 드셨어요. 소박한 그 식탁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잔치상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재활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은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는 이 사장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의 한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들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저 자신을 확인했어요. 그로부터 3주 뒤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딸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대. 딸이 조용히 전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나 잠깐 조문 다녀올게. 손녀돌이는 해야 하니까.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다녀와.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년 동안 그 집에서 시어머니의 국을 데우고 찜질팩을 데워드렸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회색 카디건을 꺼내 입고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흰 국화 한 다발을 사서 병원 로비로 보내는 것으로 32년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딸을 통해 문자가 전해졌어요. 당신도 어머니였잖아. 그 짧은 한마디가 남편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잠시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그 집 며느리였고 이제는 저희 엄마 딸이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낸 뒤 남편 번호를 영구히 차단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손끝이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은희와 함께 동네 경로당에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집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3가지씩 반찬통에 담아 나눠드렸어요. 어머, 이 나물 참 맛있게 무쳐졌네.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이 나물을 드시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서 선생님 손맛이 예술이야. 옆에 계신 할머니가 거드셨어요. 서 선생님이라뇨. 그냥 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서 선생님이 딱 어울려.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2달 만에 반찬 배달이 30집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서 선생님이라 부르시는 그 호칭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딸이 청첩장을 들고 집에 왔어요. 엄마, 결혼 날짜 잡았어. 딸이 청첩장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예비 사위도 함께 들어와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그 청년이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저희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외할머님까지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큰 절을 올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눈물이 2볼을 타고 흘렀어요. 딸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 잘 만났다. 저는 딸 어깨를 감쌌습니다.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하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오늘따라 정신이 맑으셨어요. 엄마, 우리 지원이 결혼해요. 저는 친정엄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시집 가는구나. 친정엄마가 눈을 반짝이셨어요. 딸이 신랑과 함께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은희 부부와 김 변호사님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정희야, 우리 지원이 참 곱다. 은희가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어요. 김 변호사님도 옆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남편 없는 결혼식이 이렇게나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식이 끝나고 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 정말 행복해. 딸이 저를 안았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저는 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친정엄마도 딸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친정엄마를 재워드렸습니다. 부엌에 홀로 서서 내일 아침 친정엄마께 드릴 죽을 안쳤어요. 죽솥에서 김이 하얗게 오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부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문득 밥상이 뒤엎어지던 그 저녁 앞치마 위로 손을 떨며 서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제가 지금의 저에게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죽솥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살며시 열고 국자로 죽을 저었어요.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잣도 조금 뿌려두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국그릇 두드리는 소리도, 시누이의 홈쇼핑 소리도, 남편의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봄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는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새로 앉힌 죽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정희 씨가 친정엄마와 함께 심은 상추는 어느새 손바닥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이슬 맺힌 잎사귀를 만져보는 그 사소한 일이 정희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치가 되었지요. 돌이켜보면 밥상이 뒤엎어진 그 저녁은 정희 씨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고마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그날 조금만 부드럽게 거절했다면 정희 씨는 아마 지금도 그 집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을 겁니다. 무너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잃어야 비로소 찾아지는 자리도 있는 법이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오늘 저녁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고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희 씨의 마당의 핀 상추 이야기를 오래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봄은 늦게 오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